네, 안녕하세요. 고스에듀 국어부원장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체언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좀 저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헷갈리고 어렵고 혼란을 주고 또 이 부분이 해결돼야지만 또 성적적으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션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3개의 문장에서 여러분들 체험 명사, 대명사, 수사를 골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아주 긴 시간이 걸리실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한 1분에서 2분을 드리는데 풀어보셨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번에서 체어는 뭐가 될까요? 네, 나가 있겠고요. 우리 학교 전교 회장. 그래서 요 총 5개의 체언에 해당되는 품사가 있고요. 2번은요. 네, 거기 음식점 이렇게 2개가 있고요. 3번은요. 하나, 열, 것, 수 이런 것들이 체언에 해당되는 품사라고 충분히 잘 판단하셨을 거라 믿어요. 그러면 이 체언이라는 게 또 우리 개별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분했던 것들을 각각 한번 분리하기 전에 체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법적인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눈에 보이는데 어떤 특징이 있죠? 제가 체크 빨리 해드립니다. 는, 의, 이다, 에, 는, 이, 부터까지, 을, 는. 이해되셨죠? 네, 체언에는요 뒤에 조사가 오는 게 우리나라 문법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 규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언이라는 품사를 찾을 때는 뒤에 조사가 오는 것이라는 기준을 갖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또 능력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체언 3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으니까 각각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나는요, 이 화자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이 나니까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대명사고요. 우리는 화자를 포함한 집단을 얘기하는 대신 나타내는 말 대명사고요. 학교는 사물의 명칭이니까 명사, 전교 명사, 회장 명사,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잖아요. 그 다음 2번은 거기는 어디죠? 네, 어떤 장소를 대신 나타내는 말이네요. 그래서 대신 나타내는 말은 대명사. 음식점은 밥 먹는 곳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니까 명사. 하나는 숫자의 순서나 이름을 나타내는 수사, 열도 수사, 것, 수, 여기서부터 명사인지 대명사인지 수사인지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각 품사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입해보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to be continue. 다음번으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체언은 보통 격조사라는 조사와 붙는다. 사물이나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건 명사고 사람이나 사물, 장소들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건 대명사고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건 수사다. 기본적인 체언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알아두시고요. 아까 처음에 화두를 드린 것처럼 이 문법에는요 낚시를 피하는 방법이라고요.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고 혼동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구분하는 게 문법의 실력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내용 지금부터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담으로 이 의존명사는요, 어떤 품사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얘는 1학년 때요, 여러분 문법에 띄어쓰기가 어떤 파트의 단원에 포함돼서 출제를 많이 해요. 그 띄어쓰기에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또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공부해 두실 필요도 있어요. 특히 1학년 학생들은. 그럼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존명사라는 그 명칭,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모든 것을 수는 이라고 제가 앞에 예제를 들어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것이나 수를 의존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명칭이 명사기 때문에 명사라는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분 학원에서 학원 화면에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에 보면 명사가 홀로 쓸 수 있는 자립명사와 다른 말과 꼭 같이 나눠 써야 되는 의존명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개념의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면 얘를 왜 의존명사라고 할까요? 얘를 의존명사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우리나라의 품사 중에 뒤에 조사가 올 수 있는 품사를 뭐라고 했죠? 체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의존명사도 뒤에 조사가 올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품사의 규칙에 맞기 때문에 일단 명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혼자 쓸 수 있느냐? 여러분, 것과 수라는 말을 혼자 쓸 수 있나요? 그렇게 쓰면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라고 의심받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앞에 관용어라는 문장 성분의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어떤 문장에서 완벽하게 쓰일 수 있는 품사예요. 그래서 혼자 쓰지 못해서 의존적이다. 그러면 앞에 나온 예제 모든 것을 알 수는 하고 비교해보면 뒤에 을이라는 조사가 나오고요. 모든이라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그 다음에 는이라는 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알이라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쓰일 수밖에 없는 품사인 것과 수는 뭐라고 하자? 의존명사라고 하자. 근데 제가 아까 띄어쓰기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띄어쓰기에서 의존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얘도 의존, 다른 말하고 같이 쓰여야 되지만 명사라는 개별적인 품사로 분류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품사하고는 띄어써야 된다가 이 띄어쓰기에서 의존명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알아야 되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띄어쓰기는요. 이 조사는 원래 명사하고 붙여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에 설명,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해 준 내용 또 잘 이해오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뒤에 있는 조사하고는 붙여 쓴다. 그게 의존명사다라고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 푸실 때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칭, 미지칭, 재기칭이라는 요 대명사의 종류 들어보셨나요? 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시험에서는요. 그런 인칭이나 지시대명사의 내용보다는 이런 부정칭, 미지칭, 재기칭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시험 문제 출제율이 높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은 완벽하게 내용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밑에 3개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은 누구의 괄호치시고요. 두 번째 문장도 누구의 괄호치세요. 그래서 단어가 누구로 똑같은데요. 얘가 대명사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자기, 여보 자기야 라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으로 자기라고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 대명사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판단 능력도 갖고 계시는 게 이 체온이란 파트의 능력과 지식과 정보입니다.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똑같이 미션 드릴게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셨나요?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이니?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이 누구인지 뭐가 없을까요? 완벽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불렀지만 그런데 이 누구는 내가 만나야 되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여러 명 중에 아무나 만나도 되는 건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 누구? 그래서 만나야 되는 특정한 한 명이 있는데 아직 모르는 상태. 그래서 요거를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직 누구인지 모르지만 특정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경우에 의미를 갖고 있는 대명사를 미지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특정한 인물, 그러니까 사람도 되고요. 특정한 시간, 언제도 되고요. 특정한 장소. 그래서 우리 내일 만날 건데 어디에서 만날까의 어디 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걸 미지칭 대명사라고 하고, 그 다음 밑에 문장은 나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라는 사람에 대한 당연히 구체적인 정보도 없고요. 그 다음 또 위에 나와 있는 미지칭 대명사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할까요? 막연한 여러 명의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할까요? 네, 맞습니다. 얘는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만나면 된다는 의미로, 이런 경우는 부정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장소.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날까? 그러니까 어디라도 괜찮아 이렇게 썼을 때 어디도 부정칭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 명확히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에 제기칭 대명사도 굉장히 중요한 대명사의 개념 중에 하나예요. 시험 기출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여기 있는 자기는요,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누구죠?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문장에서 앞에 나온 사람을 다시 받을 때 쓰는 말을 제기칭 대명사라고 한다 라는 내용, 또 대명사의 개념과 어떤 문제풀이의 능력을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에 헷갈리는 내용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수사하고 수관형사라는 게 있는데요. 밑에 예제 문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위에 문장은 다섯이 모여 농구를 했다의 다섯. 그 다음 밑에 문장은 다섯 사람이 모여 농구를 했다의 다섯. 의미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5라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 한자로 써봐야 뭐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의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5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품사가 달라요. 여러분 같은 품사로 헷갈리시죠? 아마 이 내용 듣는 분 중에 적어도 한 50%? 50%의 학생들은 요거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품사를 공부할 때 하나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품사라는 걸 구분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용을 구분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품사에서 의미만 가지면 제대로 품사를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용언을 설명해 드리면 그 용언에도요, 이게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문법이라는 건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 품사가 갖고 있는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은 다섯을 보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이를 보세요. 이의 품사는 조사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 앞에 써야 되는 건 체온이고요, 체온 중에서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수사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문장은 뒤에 조사가 없고 사람이란 명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품사에서 이런 명사를 수식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를 관형사라고 하죠. 근데 관형사 중에서 숫자의 뜻을 갖고 있는 걸 수관형사. 그래서 조사 앞에 쓰였냐 명사 앞에 쓰였냐에 따라서 수사와 수관형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용 어떠셨나요? 제가 기본적인 개념보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과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능력 위주로 설명해 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문법을 익히고 시험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